수혜를 입는 쪽 국가 중에 대표적인 국가가 일본이죠. 그 밸류업 정책도 있지만 이 신니사라는 정책이 더 중요한 건데 개인들이 주식할 때 비과세 혜택을 주는 거예요. 보시면 주식 계좌가 이렇게 엄청나게 폭등합니다. 지난달에 제가 투자 말씀드린 일본 반도체 얘기 드렸죠. 그래서 한국이나 미국 상장을 하시는 게 더 나으실 것 같고요.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의 문제 때문인데 이제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면 본격적으로 중국도 부양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세부 투자. 오늘은 일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양극화 국가 중에서 수혜를 입는 쪽 국가 중에 대표적인 국가가 일본이죠. 거의 30년에 가까운 파고를 뚫고 주식시장 신고가를 냈는데 눈물겹습니다. 사실 저는 이 스토리를 쭉 지켜봐 왔고 오랫동안 일본 얘기를 해왔던 사람이라서 기본적으로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이게 이슈가 돼 있죠. 일본행 17년 만에 금리 인상. 일본이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잃어버린 30년을 겪어왔던 이유는 지금 중국과 같이 미국의 패권 전쟁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거듭 말씀드려왔지만 그렇기 때문에 향후 중국의 미래를 알고 싶으셔도 일본을 잘 아셔야 되고요. 그 미래가 어디까지 갈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도 일본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것이 우리 투자에 필요해서 오늘은 그걸 약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은행 요번에 발표한 정책은 마이너스 금리를 포기하고 YCC 정책을 폐지하고 국채 매입은 지속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포인트로 아셔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 일본은행의 금리 정책은 글로벌에 다 영향을 끼칩니다. 달러 강세도 영향을 끼치고 달러의 미국의 채권 시장에도 영향을 끼치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한국에도 영향을 끼치는데 왜냐하면은 일본의 엔화가 강세를 띠면 한국은 유리해집니다. 수출 경합 국가니까. 특별히 요즘 뭐 기계, 조선 막 이런 쪽에서 보면은 유리해집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얘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중요한데 우선 발표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마이너스 금리를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비포 보시면 쇼텀 이거는 마이너스 금리 이건 단기 금리입니다. 하루짜리 금리 같은 경우에 이전에는 0.0에서 마이너스 0.1까지 안에서만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애프터는 어떻게 됐어요? 플러스 0.1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금리를 포기한 거죠. 그래서 기존까지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했던 유일한 전 세계에서 딱 하나 남았던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를 없앴습니다. 두 번째, 롱텀 그러니까 장기채 기준에서는 소위 말하는 YCC라는 거를 폐지했습니다. YCC가 뭐냐면 Yield Curve Control의 약자입니다. 여기 그림이 그려진 것처럼 일본 10년물 금리가 1%가 넘어가지 않도록 강제로 국채를 매입해서 1%가 못 넘게 만드는 정책을 써왔던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이전에는 요 선에 넘어가면은 사가지고 아래로 떨어지게 만듭니다. 채권은 어떻게 되냐면 많이 사면 금리가 낮아지면서 비싸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국채를 막 사가지고 국채 금리가 1% 아래에서만 움직이게 해오던 YCC 정책을 폐지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미 그 YCC 정책을 쓸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없어요. 밑에서 맴돌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혜택이 하나도 없는 상태죠. 보시면은 자 그렇게 해서 이 두 개를 포기했고 그렇지만 국채 매입은 지속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혹시라도 국채가 갑자기 올라가거나 이렇게 움직일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지금도 일정량 사는 국채는 계속 산다. 양은 좀 줄이지만 계속 산다. 그 다음에 다만 리츠와 ETF 사는 거는 안 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도 의미가 없는 게 이미 팔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익이 나가지고 팔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소용이 없는데 어쨌든 이 두 가지를 발표했고요. 뱅크 오브 재팬의 정책 변화를 보면 2013년 3월에 처음으로 양적 완화를 실시합니다. 2016년 1월에 마이너스 금리제가 이때부터는 어떻게 됐냐면 은행에다가 큰 돈을 맡긴 사람은 이자를 내도록 원래 은행에다 돈을 맡기면 이자를 받는 거죠. 그런데 이때는 개인은 아니고 이제 법인들이었는데 돈을 맡기면 이자를 냅니다. 그러니까 원금에서 까져서 찾아가는 거죠. 그런 식의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했고 2016년 9월에는 처음으로 전 세계에서 유일한 그 정책이었고 지금도 처음이었고 마지막으로 YCC를 도입했는데 이거는 단기금리를 고정시켜서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조금이라도 일으키려는 그런 정책에 속하는 거고요.
그런 면들이 변화가 돼서 2024년 3월에 마이너스 금리 해제하고 YCC 정책 철폐합니다. 이게 이번에 발표됐죠. 자, 이 일본이 지금까지 왜 그러면 마이너스 금리라든지 YCC 같은 걸 통해서 그 경제를 부양해 왔냐면, 양적 완화를 지속적으로 해왔냐면, 지금 이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뭐냐면 임금이 오르질 않습니다. 물가가 오르질 않습니다. 전형적인 디플레이션, 잃어버린 30년이죠. 요번에 처음으로 춘투 요번에 임금 인상 5%대 대기업 기준으로 했죠. 그래서 임금과 물가가 양쪽 다 이제 양적 완화를 하지 않아도, 부양을 하지 않아도 금리를 올려도 되는 상황이 처음으로 왔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처음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죠?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물론 이제 인플레이션 조절이 안 되는 반대로 이렇게 나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적당한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는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포기해도 되는 상황이 온 거죠. 하지만 여전히 아직 강력하게 이걸 진행할 사항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이 일본의 국채 매입은 아주 강력하게 이루어져 왔는데요.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은 막 28조 엔씩 사죠. 그다음에 10년물 금리는 보시면 이게 이쪽이에요. 1% 이하에서 항상 움직여 왔죠. 작년도에 한번 엄청나게 헤지펀드가 공격하고 이러면서 1%에 근접하고 넘어가고 막 이런 적은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또 옛날처럼 올라가질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 마이너스 금리를 이제 YCC를 할 의미도 사실은 없는 상황이 계속돼 왔고요. 그 다음에 이 ETF와 J리츠를 매입하는 거를 중지한다고 했는데, 그 의미가 없는 게, 이미 이제 많이 사던 때는 옛날이고요. 지금은 이제 팔고 있었기 때문에 많이 사고도 어차피 오랫동안 안 사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순매입을 중지하는 건 아무 시장에 영향을 못 끼치고요. 이 일본의 금리랑 그 다음에 엔화 환율이 왜 중요하냐?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미국 국채 보유량의 1위가 일본이에요. 1조 763억이니까 중국이나 이런 영국보다도 압도적으로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일본의 금리가 올라가고 일본의 엔화가 강세가 된다면 돈이 일본으로 다시 들어가면서 미국 국채를 팔아서 일본으로 회귀하게 될까봐, 그래서 걱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는 어떻게 됐냐면, 어제 그렇게 발표 났지만 기본적으로 엔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반대로 이슈가 됐던 건 엔달러 환율이 강세를 띠는 거였는데, 어제 발표 나는 날 엔달러 환율이 약세, 그러니까 엔화 환율이 높아지는 거죠. 원래는 낮아질 줄 알았는데 높아졌고, 그 다음에 금리도 오히려 내려갔고, 그 다음에 일본 주식시장 니케이 225라는 지수가 있고 토픽스 지수가 있는데, 일본의 두 개 지수죠. 대표 지수 두 개가 다 올라갔습니다. 원래 옛날에는 엔달러 환율이 강세를 띠게 되고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주식시장이 낮아지는 게 일본의 반영이었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다르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 걱정했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엔달러 환율이 그 강세를 띠는 국면으로 가지 않고, 여기 보시면 엔달러 환율은 숫자가 높으면 약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오히려 환율이 올라가 버려서, 그러니까 약세로 뛰면서 이번에 일본 은행이 발표한 거는 시장을 흔들어 놓지는 전혀 못했고요. 금리도 당연히 올라가는 게 아니라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주식시장도 올랐기 때문에 전혀 흔들리지 않았는데, 다만 물꼬를 튼 거기 때문에 이제는 그 방향으로 간다라는 방향성을 정했기 때문에 그건 커다란 변화일 거고요. 다만 지금 주식시장과 환율시장, 그 다음에 금리시장이 말해주듯이,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국채 매입은 지속하는 거, 이런 것들이 시장의 영향을 최소로 하기 위한 일본의 그런 어떤 배려였기 때문에 시장은 흔들리지 않고 크게 충격 없이 간 건 맞을 것 같고요. 향후에 어떻게 될 것 같느냐라고 한다면, 사실 단기간에 시장을 흔들어 놓을 변화가 올 수는 현재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엔달러 환율도 보시면은 이거는 왜 중요하냐면, 엔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엔달러 환율이 낮아지는 게 엔화가 강세를 띠는 건데, 엔달러 환율이 점점점 떨어지는 그런 엔화 강세를 띠는 국면이 되면 일본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걱정스러운 국면이 올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를 좀 표현하듯이, 기본적으로 여기 왼쪽인데 엔달러 환율이 떨어지면 주식시장이 내려가요. 엔달러 환율이 떨어지면 뭐라 그랬죠? 엔화 강세라 그랬죠? 엔화 강세 시기는 주식시장의 하락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리고 엔고에서 엔저로 가는 상황이 올까봐 시장이 흔들렸는데, 왜냐면 그러면 주식시장이 빠지거든요.
근데 이번에 어떻게 됐다 그랬죠? 말씀드린 것처럼 반대로 주식시장도 오르고 엔달러 확률도 약세로 오히려 가고 금리도 내려가는 상황이 왔던 이유는 지속적으로 이런 위험이 나타나지는 않을 거다라고 시장이 보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실제로 일본은 아직도 여전히 좀 경제가 아주 믿을 만큼 강하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엔달러 환율 관련해서는 뚜렷하게 강세 국면으로 보기는 어렵고요. 일본의 비과세 제도라고 해서 니사라는 제도가 있어요. 작년도에 일본 시장에 올라온 데는 일본의 그 밸류업 정책도 있지만 이 신니사라는 정책이 더 중요한 건데, 신니사 정책이 뭐냐면 개인들이 주식할 때 비과세 혜택을 주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무기한입니다. 24년도부터는 무기한으로 비과세 적립식으로 하면 120만 엔까지, 성장 투자라 그래서 주식 투자하면 240만 엔까지는 비과세예요. 이익이 나도. 이런 제도를 줬기 때문에 보시면 주식 계좌가 이렇게 엄청나게 폭등합니다. 이전에 니사가 있었을 때는 조금 하다가 말았는데 지금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니사가 늘어나니까 엔을 잡고 달러로 바꿔요. 이게 해외 투자거든요. 주식 투자가. 그러다 보니까 엔이 강해지지가 않습니다. 이 계좌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계속 엔을 바꾸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본은행의 어떤 정책이 엔이 강해지는, 그 다음에 일본 금리가 올라가는 정책을 써도 요런 현상에 의해서 지금은 저지당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아주 강력하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것 때문에 관리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편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본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제가 설명하고 있는 이유는, 그래서 일본은 여전히 올해 한 해 지켜볼 만한 데고 투자해 볼 만한 데일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하반기에는 미국 외 국가에 대한 투자도 또 포트폴리오로서 의미가 있어지는 부분도 생기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양극화에 의해서 미국의 패권 전쟁에 아주 최대 수혜를 입는 국가가 일본이에요. 반도체도 전부 일본으로 이전해주고 있고 지금처럼 여러 가지 면에서 혜택을 입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러다 보니 처음으로 신고가도 냈지만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그 밸류체인 재편이 그대로 수혜를 나타나는 업종들이, 그대로 수혜를 보는 업종들이 다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워낙 있다 보니 일본은 지난번 그 세미나 때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지수를 투자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다 보니 일본에 관심을 가졌으면 하고요. 그러면 이런 상황들이 실제로 왜 이렇게 오랫동안 그 니케이 지수가 오르지 못하고, 여기 보시면 니케이가 예전에 4만 넘었던 그 상황에서 오랫동안 내려와서 뭐 2만에서 헤매고 있었고 한때는 막 많이 깨지기도 했던 그런 상황을 오랫동안 최근까지도 갔었던 이유가 뭐냐, 이걸 좀 보셨으면 해서 이제 이 영상을 보려고 하는데요. 바블崩壊王伊藤孝夫さんです。その手で10億をお手玉にしてたんですから。
you right from the start. You taught me to take my part. So crawl to bed, no reason to care. My life was all in air. Fall to the floor, I was sure, never seeing clear. I could have it all whenever you are near. Iron hand did not understand the plight of the man. Fall to the floor, I was sure, never seeing clear. 보셨던 것처럼 그게 설명이 나와 있지만 예전에 제가 설명을 드려서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85년 플라자 합의로 갑자기 엔의 가치를 강하게 하고 달러의 가치를 약하게 하는 그 달러는 약세로 엔화는 강세로 가는 플라자 합의에 의해서 조금 전에 보시는 것처럼 그 달러당 100엔씩 앉은 자리에서 손해보는 그런 현상의 경제 구조가 만들어지면서 기본적으로 일본 정부는 경제를 살려야만 하니까 부양을 해야만 했고, 부양을 할 수 있는 거는 수출이 다 이제 기존에 일본이 만든 제품은 대부분 미국으로 나갔는데 미국이 갑자기 쌩까고 안 가져가기 시작한 거죠. 그게 이제 지금의 미국이 중국과의 모든 건 아니죠. 리스타킹이니까 기본 리디스킹이니까 디리스킹이니까 리스킹이니까 기본적으로 다 안 가져가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가져가던 것들을 안 가져가면서 미국과 중국의 그 주요한 교역들이 바뀐 것처럼 일본도 똑같이 어느 날 갑자기 일본의 제품을 안 가져가기 시작했죠. 전에 반도체 전쟁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대표적인 게 반도체였는데 그 모든 생산물들이 하루아침에 그 주인을 갈 곳을 잃어버리면서 기본적으로 과잉 공급 그 재고 과잉이 되고 그 다음에 모든 그런 흐름이 나빠지는데 이거를 살리고자 했던 일본 정부의 그런 대책은 금리를 인하하고 수요가 발생시키기 위해서 개발을 일으키고 부동산 값을 올리는 그런 수요를 일부러 만들어내는 그런 대출을 굉장히 많이 지원하는 그런 정책을 썼고요. 그런 경기 부양이 지금 중국에게 똑같이 필요한 상황이죠. 그 당시에 이제 반대로 가던 그런 그 상황에서 일본만 그렇게 움직인 거로 인해서 일본이 어려워졌는데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지금 중국이 가는 길도 비슷해 보인다는 거고요. 두 번째 거를 한번 보시고 자,
felt this way. Idiot, don't need it, I have to leave. Can't go on pretending nothing is real. Don't you feel that every road is ending? Don't ask why I have to leave you. Don't you try. There have to be two. And we will never find the reason. We will never find the way. We will always run empty. 일본에 대한 투자로서 대상으로서 부각시키는 것과 함께 여러분이 중국을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보는 면에서 이거를 같이 보자고 얘기를 한 거였어요. 일본 관련해서는 지금 과거에 있었던 그런 일들을 이해를 하는 거는 중국을 위해서 이해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지금 일본을 이해하시려면 미국이 주도하는 그 신패권 전쟁의 신냉전의 가장 수혜 국가로서 일본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을 투자할 때 엔화에 대한 고민이 당연히 들게 되는데 엔화에 대한 생각은 최근에 시장이 엄청나게 예민하게 굴었던 것처럼 그렇게 단박에 바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신니사 같은 걸 통해서도 엔화가 금방 강화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물꼬를 텄기 때문에 앞으로 한 1년, 2년에 걸쳐서는 변화가 올 거는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투자에 있어서 보실 때는 좀 얼어붙은 눈으로 바라보진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일본 투자 관련해서는 이런 정도가 아마 이제 선택하실 수 있는 내용이실 거예요. 지난달에 제가 투자 말씀드린 일본 반도체 얘기 드렸죠. 그래서 보시면은 뭐 굉장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이 타이거 일본 반도체 같은 경우는 5배 정도 늘었어요. 그래서 한 500억만 개 넘어가던데 보니까 그 다음에 얘도 한 4-5배 늘었던 것 같아요. 뭐 수익률도 뭐 좀 한참 올랐다 지금 조금 내리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그렇겠죠. 그런가 하면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본에 관련돼서는 인덱스를 투자하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미국 ETF로 투자하는 방법이 있고 한국 ETF로 투자하는 방법이 있죠. 일본 상장을 투자하시려면 업종 같은 것도 할 수는 있는데 일본은 독특한 제도를 갖고 있어서 아마 좀 돈이 큰 돈으로만 주식 투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이나 미국 상장을 하시는 게 더 나으실 것 같고요. 한국 상장 같은 경우는 환 해치가 있기 때문에 에이스 같은 경우는 여기 H라고 붙어 있으면 해치죠. 그래서 해치가 되는 것들을 사시는 것도 좋겠죠. 엔화 관련해서 걱정을 안 하셔도 될 테니까. 그래서 보시면 일본에는 2개의 지수가 있죠. 니케이 225가 있고 그 다음에 토픽스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 2개의 지수와 관련돼서는 뭐 각각 특징이 좀 있는데 뭐 니케이 투자하신다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업종 관련해서는 뭐 여기 보면 이렇게 여러 개 있는데 아까 제가 업종 자료 보여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미국과 연관되어 있는 업종들이 주로 이제 움직이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한국의 밸류업 그러니까 PBR 1배 이하 주식이 움직이는 이 흐름이 일본에서 들어왔죠. 그래서 일본에서 밸류업 프로그램이 돌아가면서 그게 이제 저평가받던 기업이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게 아직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배당주 투자도 좀 많이 관심을 끌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 일본에 대한 투자는 관심을 가지실만 할 것 같아요. 이제 일본은 변화가 있어서 그렇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 들어간 중국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대한 영상을 본 이유는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의 문제 때문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유사한 흐름을 가져갈 수밖에 없을 거다. 왜냐하면 사실은 같은 상황이에요. 디리스킹이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중국 내에서 일본이 80년대 후반에 겪었던 똑같은 상황. 갑자기 모든 생산물들이 외부로 제대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내부적으로 이제 경기가 곤두박질 치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이걸 살려야만 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경기를 부양해야 되고 경기를 부양하려면 뭐 주로 건설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다음에 금리나 대출 같은 것들을 사용하게 되다 보니 반드시 버블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외부로 나가는 그런 구멍을 미국이 다 막아버렸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그 안에서 터지게 돼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중국이 어떤 면으로는 장기적으로 투자할 것은 못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마 피하지 못할 거다. 왜냐하면 시진핑의 정치적인 구조 자체도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마 지혜로운 선택을 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올해 지금부터는 중국 투자가 오히려 좋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아까 일본을 보셨지만 정부가 금리를 내리고 그 다음에 그 대출을 그 장려하고 그 다음에 수요를 일으키는 대공사들을 막 만들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일단 국내 주가는 오르게 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게 돈이 이제 흐르게 되니까요. 중국도 똑같을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왜 못 그랬냐? 왜 1년 동안 내내 안 좋았냐? 중국은 학습 효과가 있어서 일본처럼 되지 않으려고 미국이 긴축하는 동안에는 자기네가 아무리 죽을 것 같아도 부양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제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면 본격적으로 중국도 부양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게 아마 하반기가 될 텐데 하반기는 그래서 지금 최근에 국내 중국장은 바닥을 찍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중국을 투자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마 노려보시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일본의 사례를 보여드린 것처럼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올라가더라도 이게 사실은 굉장히 큰 버블의 시작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국면이 될 수 있으니 차라리 제 생각에는 기존의 중국 관련된 투자가 이제 어려워지신 분들 저한테 많이 중국을 물어보시고 질문하시죠. 저희도 예전에 투자했던 차이나 전기차, 그다음에 차이나 그 신재생 뭐 이런 것들을 저희는 이제 사실은 저희는 자문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작년도 막 이럴 때 이 손절하고 막 이렇게 변경했지만 아직도 여전히 좀 가지고 있으신 분도 계실 텐데요. 그런 분들인 경우는 이제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부양에 들어가는 중국은 오히려 아마 좋은 시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으니 오히려 기다리셨다가 이익 실현할까 조금이라도 선절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셔서 앞부분에 말씀드린 다른 데 투자하시는 게 좋겠고 이제 오랫동안 안 오른 중국을 투자하는 게 좀 마음이 편하셔서 하시는 분이라면 종목보다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CSI China Security Index의 약자죠. CSI 300 CSI 300이라는 인덱스는 300개 회사에 투자하는 거지만 본토 증시 시가총액 53%. 그러니까 중국의 경제 구조 변화를 반영할 정도는 충분히 됩니다. IT가 21%, 산업재가 17%, 금융이 17%. 귀주, 모태주, 차이나 모바일, 공상은행, 그 CATL 이런 거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전체 본토 증시에서 53%나 차지하는 종목을 커버하기 때문에 보시면 정보기술이 제일 높죠. 산업재, 금융 같은 게 높은데 요 CSI를 투자하는 코덱스 중국 CSI 300, 킨덱스 중국 CSI 300, 타이거 중국 CSI 300 요런 거 요렇게 인덱스로 투자하셔도 바닥에서 올라가는 시장에는 충분히 좋은 투자가 될 것 같고요. 너무 종목으로 들어가셔가지고 거기에 또 묶여서 엮여가지고 나중에 막 어려워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제 생각에는 투자는 언제나 그런데 다른데 투자할 데가 없으면 중국이 지금 좋은 투자처입니다. 그런데 다른데 충분히 좀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 여기를 안 돌아보셔도 좋고 돌아보신다면 오히려 지나간 구간보다는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이익 실현 이렇게 빠져나오실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쓰시는 게 좋겠다. 이게 제 생각이고 왜 그렇게 보느냐는 아까 일본의 사례와 똑같다. 정부가 부양해서 어거지로 만들어내긴 해야 하는데 그게 자기들을 힘들게 하는 커다란 주머니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